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제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담금이 전면 정비됐고 4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저리로 갈아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총 91개의 부담금 중에서 32개를 폐지 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전면 정비한 겁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2만 4천 명이 4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약 188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1조 5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도 소상공인 약 42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액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의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58척을 퇴거 차단하고 5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영 내 중국어선 조업척 수는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 공백을 메울 암진료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고 공보위 파견도 연장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모두 168곳, 이 가운데 암진료에 특화된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병원은 모두 암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곳들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는 이런 집 근처 암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도 국립암센터에 설치됩니다. 암 협력병원은 지금 이제 47개인데요. 앞으로 한 70개 이상 더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10명의 근무기간도 연장됩니다. 일부는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진료협력병원 환자 이송에 따른 지원도 계속 추진됩니다. 병원을 옮겨가면 환자가 부담했던 구급차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보낼 때 받는 지원금은 이송 한 건당 8만 9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환자를 받은 진료협력병원에는 지원금 8만 5천 원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적합한 의료 전달 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김포시 사우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1일 강사로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 협업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800여 개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늘봄학교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의 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교부는 지진 피해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구조와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대만 강진 발생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만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 기준 사상자가 1,050여 명으로 집계됐고 광산과 터널 등이 무너져 고립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피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재난 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호대 파견은 상대국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대만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모로코 강진 당시에도 모로코가 요청하지 않아 구호대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으며 현지에서 고립됐던 여행객 6명은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과일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특히 사과값이 폭등했는데요.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과수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일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88.2% 급등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잦은 호우에 병해까지 번지면서 사과 생산이 약 30% 감소했고 도매 가격이 2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후 요인에 대응한 안정적인 국내 과일 생산이 필수적인 상황. 정부가 선택한 대책 중 하나는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소하고 노지의 과수 산업도 스마트 과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 과수원은 다목적망을 설치해 저온, 고온, 우박 등 이상기상에 대한 대응이 쉽습니다. 또 기존 수영과 달리 평면형 수영이기 때문에 햇빛 투과량이 높고 통풍이 원활해 탄저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환에도 강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일반 과수원 대비 2에서 4배 높습니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또 이렇게 스마트 기계를 활용했는데요. 한번 작동해 볼까요? 이렇게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에 비해 30% 정도 줄여서 생산 효율을 굉장히 높인 것이 바로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농식품부는 강원도 내 스마트 과수원을 내년에 5곳을 새로 조성하고 2030년 6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됨에 따라서 그야말로 강원도에 이제 신규 재배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이렇게 스마트 과원 중심으로 좀 확장을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으로 사과의 재배 적지가 북상함에 따라 강원도를 새 사과 산지로 육성합니다. 2005년만 해도 강원 지역은 전체 사과 재배지 면적의 0.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로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해 931헥타르 수준이던 강원도 일대의 사과 재배지를 2030년까지 2000헥타르로 확대하고 강원 사과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1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을 받았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3일 테헤란에서 한 연설에서 가자 지구에서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정권은 쇠퇴와 해체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리아에서 저지른 것처럼 처절한 노력을 해도 패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동으로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수군 지휘관을 포함해 13명이 숨지면서 전쟁의 불씨가 번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این تلاش‌های مذبوحانه‌ای هم مثل این کاری که در سوریه مرتکب شدن که البته 이렇게 이란은 영사관 폭격 사건 이후 즉각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하메네이는 또 이번 폭격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열리는 오는 5일 거리 행사에 대중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림픽 종목을 주제로 한 조각상들이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졌습니다. 형형색색 비너스 상들이 놓여져 있는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비너스 상들은 특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예술가 로랑 페르보스가 디자인한 이 조형물은 밀로의 비너스 상을 모티브로 복싱과 양궁, 테니스, 농구, 창던지기, 서핑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즉 올림픽 종목을 형상화한 겁니다. Sur les Vénus, mais aussi des postures qui imitent au plus près le sport. Et donc je me suis rapproché d'athlètes de haut niveau. 조형물들은 평등권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종목 동작을 취하는 이 특별한 조형물은 오는 9월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현존하는 책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책이 곧 경매에 등장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 돈으로 무려 35억 원에서 51억 원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이 페이지별로 잘 정리돼 있는데요. 이 책은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로 이집트의 기독교 수도원에서 40년에 걸쳐 집필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4페이지 총 5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50년대 초 이집트에서 발견됐고 여러 소장인들을 거쳐왔습니다. This fantastic thing behind me here is the oldest known book in private hands and as the writing on the wall says, is one of the oldest books. 노르웨이의 한 원고 수집가가 이 책을 경매에 붙이면서 오는 6월 런던 경매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현존하는 책 중 가장 오래된 책인 만큼 무려 200만 파운드에서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서 51억 원 사이에 낙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경매 주관사가 밝혔습니다. So the manuscript will be sold in London on the 11th of June and the estimate is 2 to 3 million pounds. 또 경매 주관사는 이 책이 성경 연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벚꽃이 만개하며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예쁜 벚꽃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도심 속 한 공원입니다. 이곳저곳 예쁜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사람들은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벚꽃을 즐겼습니다. 강에서 노를 저으며 평화로운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특히 곧 비 소식이 있어 시민들은 꽃이 지기 전 서둘러 벚꽃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今日がラストチャンスの花見となると思うので、来ました。明日からは雨となるので、桜が散ってチャンスを逃してしまうかなと。また雨模様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それでおそらく今年は皆さんがねいつもの年と違って、素晴らしいねこの桜のね開花を見るのはなかなか今年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います。 올해는 한창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늦추위가 찾아와 개화 시기가 평소보다 늦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벚꽃 명소를 찾아 싱그러운 봄을 만끽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명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고 또 범칙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사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에 일부러 고의로 다가와서 팔을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일부러 접촉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 비단 교통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체 보험 사기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어떤 당국과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질렀던 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다 오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 보험 사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액을 보면은요. 전체 액수가 5,476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사기에는 생명보험 사기도 있고 이런저런 사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사고 관련한 보험 사기가 전체 보험 사기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아마도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 유형이 나오지만은 과거에도 많았고 또 진화되고 있어서 또 저런 자동차 보험 사기의 비중과 또 급증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보험 사기 중에서는 역시 고의 충돌, 서로 짜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충돌한다거나 아마 이런 충돌과 관련한 고의 사고에 대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 증가율을 봐도 전년 대비 한 16% 늘어나는 걸로 봐서 이 고의 충돌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거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험 사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해, 보험 회사의 손해율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그 해당 회사의 손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동차 보험료가 좀 떨어졌을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났을 때, 코로나19 때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최근에 다시 보험 사기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면 해당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서민 경제를 뒤흔든다라고 해서 이 근절,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7월 9일까지 교통범죄특별수사기간인데 여기에는 이제 범죄지만 아마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부분이 이런 고의 충돌 같은 보험 사기다, 자동차 보험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험 사기를 당한 경우에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 운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라던가 범칙금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험 사기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 기록이 다 남는단 말이죠. 정부가 이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 자동차 보험 사기가 유형에 따라서 같은 이런 범죄자 2명이 짜고 보험 사고를 내고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런 사기단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이 보험 사기 피해자도 크게 보면 이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 이런 겁니다. 가령 보험 사기가 피해를 받는 이 피해자에게도 여타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부담금이라든가 벌점을 함께 부과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좀 이런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것이 명백한 보험 사기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기존에 내렸던 벌점이라든가 범칙금도 행정처분도 취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험료 같은 부분도 할증된 것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개인 혼자서 뛰려면 진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까지도 함께 와야 되고요. 이 다양한 기관이 한데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금감원, 경찰청 그리고 해당 사건을 처리했던
보험사 이렇게 보험업계가 한데 뭉쳐서 피해 구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험사들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환급하라라는 이제 환급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4,000명 이상이 59억 원의 이 보험료 할증된 부분을 이제 되돌려 받게 됐고요.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이라든가 벌점이 남는데 그 해당 선량한 피해자는 이거 전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는 이렇게 구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도 어쨌든 이런 내역을 지울 수 있는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여러 가지 제도는 있었겠지만 혼자 개인이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점이나 사고 기록, 범칙금 같은 것들을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더 간편하게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절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절차도 이제 로드맵도 나오고 간편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이 해당 피해자가 당국, 바로 법원이겠죠. 법원이 인정한 확실한 보험 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사기 피해자의 정의는 법원 판결문 등 공식적으로 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에 한해서 이 보험 구제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피해 구제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는 이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보험 개발원 누리집에 가면은 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급받은 다음에 그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자입니다. 확인서를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는 그 해당 사건들을 맞춰보겠죠. 그래서 제출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피해자가 맞군요 하고 경찰서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이렇게 돼서 확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초반에도 짚어주셨지만 보험 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제도가 개선되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보험 사기 사건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그 사기 사건에서 함께했던 피해자가 있겠고요.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된 건데요. 대략적으로 14,000명 이상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구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14,000명 이상 앞으로가 이제 최소한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구분은 조금씩 이제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 어떤 혜택을 받느냐 부분들을 좀 보니까 사고 기록 삭제는 이분들이 다 받겠죠. 그래서 14,000명 해당 부분들이 자동차 보험 사기의 전체적인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고요. 그 사기 사건,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벌점 같은 것들이 부과된 분들이 862명은 이제 3년 이내까지 신청을 해서 없앨 수가 있고요. 범칙금까지 받은 분들도 계세요. 152명. 정말 억울하겠죠. 58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사고 발생 5년 내에 신청을 해서 되돌려 받으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런 피해자들이 한 2,000명대, 3,000명대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 규모가 파악이 될 것 같고 4월 15일부터 이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접수를 한 다음에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요. 시범 운영을 좀 해봤을 때 그래도 번거롭다라든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좀 멈춰진다거나 더 추진이 안 된다든가 혹은 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미미점을 보완한 다음에요. 올 6월부터 이것을 하나의 정식적인 절차로 확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매년 2~3천 명 정도의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상식선으로는 당연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좀 구제를 받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보험 할증, 이 할인 제도도 좀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 장기 렌터카 운전자들의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렌터카를 운전하셨던 분들의 보험료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네, 자동차 보험.
지난해 기준으로 좀 봤더니요, 2,500만 명 우리 국민의 이상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이 뭐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을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보험료라는 게 뭐 사고라든가 이런 과거 경력에 따라서 우량, 할인, 불량 이렇게 할증을 하냐 마냐라는 것처럼 해서 이제 등급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전운전을 한 것은 이건 이제 무사고로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무사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량 등급이 되고 또 해마다 이 갱신을 할 때마다 큰 폭의 할인을 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자동차 보험과 보험료 책정이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고 과턴, 그러니까 운전 경력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렌트카, 특히 장기 렌터카라든가 이런 렌터카 같은 남의 차량을 좀 운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렌트하는 거지만 차주가 아니었죠. 오너가 아닌 분들에 한해서는 이분들이 분명히 오랜 운전 경력이 있고 또 장기 렌터카를 운전하시면서 안전운전을 통해서 무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 경력을 인정을 안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그분의 이제 과거의 운전 경력들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면 6월 1일 계약부터는 그분들에게도 기존의 가입자처럼 운전 기간, 여기에 따른 사고가 있냐 없냐 등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뭐 과거에 사고 경력이 있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좀 이 보험에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다시 가입을 하는 재가입 운전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존에 무사고가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된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합리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건데요. 사고를 많이 내서 이제 운전을 멈췄건 아니면은 그냥 운전을 잘하다가 그냥 또 운전을 멈춰서 자동차 보험을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멈췄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는 문제가 이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다가 일정 기간 후에 재가입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상당 부분 일종의 좀 페널티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좀 할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량 등급을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운전을 충분히 많이 했고 사고도 없었고 물론 있던 분도 계시겠죠.를 재가입하면 최초 가입자,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은 11등급인데 그냥 마치 운전을 처음 한 분처럼 이제 등급을 매기고 높은 보험료를 물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이 뭐 1부터 29까지 있다라고 하면 최초 가입한 분들은 그냥 다 11로 이렇게 따지게 되는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량 가입자 같은 경우에 뭐 25등급, 28등급에 받을 만한 분들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할증을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경력 단절된 분들 중에서도 저위험 우량 가입자, 즉 보험을 들었던 시기에 경력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경력 단절,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던 이유가 막 대형 사고를 쳐서 멈췄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재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담아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하자라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은 아마 40% 이상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지금은 재가입자들이 일괄적으로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매겼었는데 이 좀 억울하죠. 너무 잘해왔다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멈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8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 혜택 받아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가 청년들,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시세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국에 3,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고요? 네, 매입 임대 정책 저희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죠. 당국에서 일단 매입을 한 후에 이것을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층에게 다시 재임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시세, 기존 임대 시세의 뭐 절반 정도까지 싸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당국의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8일부터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이 매입 임대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전국에서 3,000가구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H에 따르면 3,332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청년 매입 임대가 1,513가구, 신혼부부 또 신생아 있는 부부 이게 1,819가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게 다 지방에 있으면은 안 돼, 뭐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또 지적이 있을 텐데요. 수도권이 거의 한 1,400가구고요. 나머지가 이제 1,500가구가 이제 그 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떤 조건을 갖춰야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청년 매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청년이어야 됩니다. 만 19세에서 39세고요. 시세 최대 절반 정도로 이제 주거비 임대료를 이제 내면서 공급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신혼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시대의 30, 40%의 이제 그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좀 궁금하시잖아요. 또 어느 정도의 가격 레벨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할 텐데 이 대상자라든가 또 언제 신청을 해야 되지 모집비의 신청 부분들은 LH 청약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전국의 그 위치 또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격과 또 살고 싶은 곳을 판단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 마트 가기 좀 두렵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할인 지원도 더 넓히고 연장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직수입 과일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발표됐었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3.1%였었습니다만 문제는 먹거리, 그중에서도 신선식품, 신선과일입니다. 신선식품은 거의 20%, 그중에서 과일만 떼고는 부분은 신선과일 지수는 무려 40% 이상 물가가 이제 급증을 상승률이 했고요. 그중에서도 사과배는 80% 이상, 1년입니다. 최근 1년 만에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먹거리 중에서도 이 야채류, 그중에서도 과일 가격 정말 우리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높이고 있고 참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물량도 풀고 수급 안정 대책도 하려고 하고 거의 6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가격 할인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농산물 비상수급 대책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좀 보면 농산물의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더 확대를 합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확대를 하면서 체감 물가를 낮추려는 거고요. 오늘이 상품권 환급 행사도 6일 12일 날 또 다시 하게 되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구매를 하고 있어서 이거 합치면 30% 할인도 4월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최근에 또 양배추 가격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 또 급등했던 양배추, 당근, 양파도 이번 농산물 할인 지원을 받는 가격 할인 지원을 받는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직수입 가격 과일을 사과, 배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 단계 때문에 바로바로 지금 수입은 할 수가 없지만 11종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대체 수요를 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국문 과일이기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수입 과일로 이렇게 좀 돌리면서 빨리 사과 작황이 좋아질 때까지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과일 하는데 고기 쪽, 이 한우 한돈 부분도 당국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한돈 축산물에 대해서도 할인을 추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를 보면 보통 한 10회 정도를 통해서 이제 가격 할인에 대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25회로 대폭 확대를 합니다. 한 돈도 지금 10회까지 할인 확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과일 그리고 농축산물도 함께 이번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니까 체크를 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농축수산물까지 다 지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장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도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까요?
네, 많은 이제 국민들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빠르게 또 시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물림 사고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해 2,000건 이상이고 그 증가율도 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고 후에 막 소송 걸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미리 그 사고를 막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라는 것을 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맹견 사육 허가제는 뭐냐? 동물 등록을 그러니까 일정 특견 맹견에 한해서 키우려면 등록해야 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왜냐하면 보험이 있어야 나중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시도지사의 평가를 거쳐서 사육을 허가하게 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이달 27일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맹견은 뭔가 굉장히 이것도 맹견 아니에요, 맹견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요. 좀 범위를 좁혀서 크게 5종을 정했습니다.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가 있겠고요. 스페셜 붐 테리어도 있고요. 로트와일러도 있고요. 그래서 맹견 5종은 반드시 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당국이 이게 끝이 아니다. 왜 이거는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더 왜 위험성이 있다면 추가 지정을 하게 되고요. 저렇게 허가를 했는데도 또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허가를 철회를 합니다. 못 키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반, 아예 이거 있는데도 키우면서도 사육 허가를 시도를 안 한 부분들은 당연히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무허가 사육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시도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반려입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 반려동물 시대가 와서 행동 지도사를 당국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을 벗어나고픈 걸까? 이 봄이 내게 준 선물인 걸까? 믿기지 않지만 믿어보려 해. 후회는 아닐 것이야. 묘하게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는 봄이야. 사르르 내리는 봄비마저도 포근해.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중에 내는 너무 보여. 사랑인가 봐. 생각도 못했던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 오늘 세계 속 한국은 서아프리카의 경제 강국 코트디부아르로 떠나봅니다. 아프리카 중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을지 김생주 코트디부아르 대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 코트디부아르 대사 김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면 국명 자체는 굉장히 생소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록바의 나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는 이 축구 때문에 내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축구가 제1 스포츠입니다. 당시 2006년 독일 올림픽이 열렸을 때 코트디부아르는 그 정부군과 그 야당 세력 간의 무장투쟁 중이었습니다.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선 마지막 경기였을 겁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 드록바가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전쟁을 중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호소는 코트디부아르 국민들과 정치 세력들에게까지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에 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건으로 그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이 축구와 그다음에 드록바 선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입증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양국 간 협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코트디부아르가 K-라이스벨트의 10번째 회원국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라이스벨트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돕는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양국의 농업 협력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사실 코트디부아르는 코코아라고요. 그 초콜릿의 원료입니다. 이것을 세계에서 1위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 작물들, 커피나 고무 이런 여러 가지 농업 상품 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그야말로 농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정작 쌀을 포함한 주곡은 60% 이상이나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정말 큰 관심과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라이스벨트는 우리나라 통일벼를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맞춤형으로 개발을 새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리라든지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시설 확충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말 한국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앞으로 한 200%나 30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먹거리 해결하는 걸 통해서 국제적 위상만 제고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코트디부아르와의 이런 양자 협력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러한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농업 협력에 더해서 코트디부아르 내에서는 양국 간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암센터 건립같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개발 협력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개발 전략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우리의 그 대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면 그 한 코트디부아르 스포츠 문화 IC 협력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0만 불이 넘게 들어간 아주 거대한 사업이고요. 여기에 1,200석이나 되는 그런 관람석을 가지고 있는 운동시설과 문화 행사들도 치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CT 그 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앱 개발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농업부터 개발 협력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간 양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최근엔 또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의 협력들도 한 차원 더 발전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제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까지는 이제 개발 협력에 많이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 포함된 민간 분야 협력으로 더 확장되어 나아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트디부아르의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매년 지난 10년간 거의 7%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불어권 나라들의 어떤 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어권 나라들이 한 8개국 정도 되는데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으로서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마침 또 정부로서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이번에 최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의로 인해서 아마 양국 간 협력, 엄청난 폭발적인 확대를 위한 그러한 촉진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정상회의 사전에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비장 공연예술축제라는 그런 축제에 저희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초청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이 코트디부아르와만의 축제라기보다는 불어권 국가들 약 50여 개국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렇게 특별 초청국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장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트디부아르는 찐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트디부아르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최초 수교국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이 나라에 보급이 됐는데 무려 60년대 말에 보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가장 빠른 아마 시작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서아프리카에서는 드문 세종학당이 또 개설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한류 팬클럽들이 정말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회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이 끈끈이 이어온 그러한 친구로서 한류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 기업 협력까지 대사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코트디부아르와 한국이 서로 공동 번영하는 그런 협력과 발전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생주 코트디부아르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정부가 아이 돌봄을 국가의 역할로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부모가 책임지던 아이 교육과 보육을 이제는 국가가 덜겠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당초 계획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리핑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2,000개 학교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3월 신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늘봄학교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씩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이지만 점차 학년과 대상 학교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 시행한 늘봄학교,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늘봄학교로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한 가정당 많게는 40만 원까지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한 달 사이 50%나 증가했는데요.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 교원과 기타 행정 인력도 3,600여 명 배치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늘봄학교 때문에 격렬 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이어갈 수 있어서 늘봄학교는 나에게 선물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4월 중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수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는데요. 지자체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수본은 의료기관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에 맞는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상급 종합병원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의료 전달 체계, 어떤 내용일까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상도에서는 한 88세 급성 뇌경색 환자가 발생하자 권역 내 12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 36분 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증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분산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63명의 전원 환자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기에 비상진료 체계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의료 전달 체계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번 주 경복궁을 시작으로 올해 고궁 야간 개방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궁별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참여해보시고 봄밤 고즈넉한 고궁의 야경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